인문도시에 대한 철학적 단상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될 저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광주시민사회대학 이사장 박구영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했어요. 올 이번 프로그램에 인문도시 프로그램에 저 위에 보시는 프로그램에 첫 강의를 했는데 첫 강의는 초대를 안 했어요. 초대를 아무도 안 하고 그때 몇 분만 따로 불러서 이 비디오 영상 촬영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때 강의를 들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대부분 안 들으신 분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목이 사실은 첫 번째나 마지막이 비슷해요. 첫 번째 저희 강의의 제목은 철학적으로 인문도시를 말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문도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 학장님이 정해서 저한테 주신 건데 오늘 주제는 그러니까 인문도시에 대한 철학적 단상인데 저는 부제로 아토포스 광주를 산책하다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인 사진은 혹시 이 사진을 어딘가 본 것 같다 하시는 분? 여기 지금 사진 있잖아요. 사진 어디 같아요?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선가? 예, 지금 이 건물 앞에 보면 벼락 맞은 나무가 있어요. 이 벼락 맞은 나무, 그 나무를 제 연구실에서 찍은 거예요. 예, 뭔가 오늘 주제하고 뭔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내놔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플라네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네르 그러면 도시산책자라는 말이죠. 도시산책자. 이때 도시산책자란 말은 도시를 하나의 책으로 간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듯이 도시를 읽는 사람, 도시를 해석하는 사람. 해석한다는 것은 이 해석은 참 어려운 것이긴 해요. 해석의 난해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해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것들은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사회학 중에서도 특별히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처럼 특히 인문학적, 철학적 해석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어떤 것의 가치를 해석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말이 어려운가? 이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 상대로 강의한다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 느낌에 뭔가 지금 무슨 표정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영웅이 반갑습니다. 마스크 써도 알겠죠? 지금 제 학생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비디오로만 봤어요. 근데 알 것 같아요, 왠지. 자, 그런데 한 권의 책, 요즘에는 우리 얼마 전에 여기에서 광주의 연구자 또는 예술가들 중에 의미 있는 분들 6분을 모셔서 여기서 인물 옵스큐라라는 걸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때 유행했던 사람을 책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책으로 보고 그 사람을 함께 읽고 함께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해석한다는 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얘기죠. 그렇죠? 사람을 해석할 수가 있나요? 짧은 시간에 읽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렵죠. 아무튼 도시를 한 편의 책으로 작품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 그럴 때 도시의 어떤 부분을 주목하느냐? 모순의 집결지로서. 모순의 집결 장소로 도시. 그러니까 도시를 보면 모순. 자, 이 방은 어때요? 이 방은 잘 보시면 나름 모순이 응축돼 있어요. 모순이 응축돼 있는데 그 응축된 모순이 우리한테 심미적으로 불편함을 줘요? 아니면 편안함을 줘요? 이 방이 잘 보세요. 저 천정을 보세요. 저 천정을 보시면 저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뭔가 예쁘게, 멋지게, 심미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기술적, 경제적 조건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어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보존하면서 저 뒤에를 봐보세요. 저 뒤에 벽면 최첨단이에요. 예. 그럼 이 모순에 뭔가 막 기묘한 결합. 그런데 불일치한다는 느낌이 불일치가 불편해요? 편안해요? 막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플라네르란 도시를 산책하면서 도시에서 응축된 모순을 찾아서 해석하는 거다. 이때 응축된 모순은 뭘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에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에 대한 권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철학을 하거나 문학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헛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뭔 소리냐? 헛소리 아니야?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미리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시 산책자라고 하는데 산책이란 무슨 뜻인가? 산책이란 우리나라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면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걷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책이란 말 자체를 보면 뭐예요? 산만하다 산자예요. 흩어진단 말이죠. 흩어져. 책은 뭐예요? 책략을 꾸민다. 흩어져서 꾀를 내는 거예요. 산책이란. 그러니까 산책은 뭐예요? 홀로 또는 같이 걷더라도 둘이 충분히 이야기에 몰두하지 않는 거예요. 둘이 있지만 따로 있는 것처럼 걸으면서 뭔가를 궁리하는 것이다. 도시 산책이란 그런 거다.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복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네르는 이런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 한번 혹시 이 사진을 보고 누군지 아시는 분, 이걸 최근에 철학 공부를 하신 분은 알 것 같은데 이분 누구예요? 그렇죠. 슬로보의 지젝이에요. 슬로보의 지젝인데 여기는 어딜까요 지금? 어딜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을까? 나는 여기 가봤어요. 코로나 있기 전에. 슬로보의 지젝은 광주 비엔날레도 왔었죠. 한국에 많이 오신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잘 나가는 철학자지만 광주에도 오신 분인데 이곳은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가와 지금 9.11 테러가 일어났던 그 쌍둥이 빌딩 그 근방에 있는 공원이에요. 주코타 공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적 어떤 시스템이 사망 선고를 받은 사건이 현재 뭐죠? 우리는 지금 흔히 그런 말 들어봤죠?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자본주의? 마스크를 쓰니까 뭔가 안 것처럼 표정 지으면서 앉을 수 있네요. 참 묘하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금융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금융자본주의란 이런 거예요. 일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돈을 움직여서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돈은 묘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돈은 묘한 특징이 있는데 뭐예요? 돈은 늘어나지 않으면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돈을 막 벌어 쌓아도 봐요. 집에다가 혹시 지금 돈을 벌었어? 100만 원을 벌었어요? 집에다 열심히 쌓아둬요. 10년 뒤에 되면 어떨까요 이게? 100만 원의 가치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줄어들었을까요? 이 표정이 뭐지? 뭔가 말을 해봐요.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줄어들죠.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어떤 것을 요구하냐? 끝없이 늘어날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돈이 늘어나는 방법은 뭐죠? 돈을 늘리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돈 버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간단해요. 뭘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돈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간단해요. 회전하는 만큼, 회전의 속도만큼 늘어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막 돌면 빨리 돌 만큼 늘어난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주의란 돈의 회전 속도를 늘리는 자본주의예요.
그럼 돈의 회전 속도를 어떻게 되느냐? 가장 빨리 늘리는 게 파생상품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2008년 금융위기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그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 한국은 법적 규제가 있어서 파생상품이 조금 돌릴 수 있는 회전 속도가 제약돼 있어요. 한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회전할 수 있는 속도가 제약돼 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예를 들면 내가 간단해요. 주식을 투자해요. 100만 원 있어. 몇 배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그게 회전 속도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얼마까지 주식을 살 수 있냐는 게 100만 원 가지고. 아직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가 쉽죠? 내가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아니 이거 더 쉬운 예도 있어요. 제가 한 8년 전에 랜드피안가 상무지구에 있는 로피스텔이 있어요. 거기를 구하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주인이 그래요. 얼마 있니? 자, 랜드피아를 방 한 채 구하는데 1억, 사는데 1억이야. 1억이에요? 그럼 나한테 지금 1억이 있어. 그럼 나는 이 집을 몇 채 살 수 있을까요? 한 채 사는데 1억이 들어요. 나는 1억이 있어요. 몇 채 살 수 있어요? 예? 자, 이걸 한 채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예, 이런 사람들은 봉건적 인간이에요. 봉건주의적 인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두 채 정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산업자본주의적 인간이에요. 금융자본주의적 인간은 최소한 10채 이상 살 수 있다고 생각해야 금융자본주의적 인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직 여러분이 내 말을 지금 이해 못했다 그러면 돈 벌기는 아주 힘든 상태라고 보면 돼요. 아주 힘든 상태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밤에 적어도 미국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는 50배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최소 50배. 그럼 내가 1억을 가지고 얼마치를 살 수 있어요? 50억을 살 수 있어. 그러면 1분 안에 내 1억이 50억 샀잖아요. 내 1억이 50억이 됐죠? 50억이 됐어요. 그런데 1분 안에 60억이 될 수 있어. 이해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초 안에 50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게 파생상품이에요. 그게 너무 회전 속도가 많다 보니까 망한 것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고 금융위기예요. 금융위기 이래로 2008년 이래로 전 세계 어떤 지도자도 스스로 신자유주의를 통치 인용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Occupy the Wall Street라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즉 우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망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망한지를 몰라. 갑자기 미국 대학들이 장학금을 다 끊어. 왜 내가 장학금 받던 장학금 끊었는지 몰라. 그런데 뿌리는 어디에 있다?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주의의 제1번가에 있다. 그래서 거기를 지배하자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때 여기 와서 이 세계적인 철학자 슬로보 지젝이 A4 용지에 써갖고 와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상을. 여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시베리아로 끌려간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편지가 검열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낸 편지가 파란 잉크로 적혀 있다면 거기 적힌 내용이 사실이지만 빨간 잉크로 적혀 있으면 뭐예요? 거짓이다 라고 친구에게 말했어요. 한 달 후 편지가 왔어요. 파란색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게 훌륭하다. 가게에는 좋은 음식들이 가득 차 있고 영화도 마음껏 볼 수 있다. 아파트는 크고 호화스럽다. 그런데 여기서 살 수 없는 유일한 물건이 빨간 잉크다. 그럼 뭔 말이지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 모순이죠. 모순이죠. 이 모순도 또 모순도 복잡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많지만 아무튼 이 모순을 읽어나가는 것이 블라네르다. 블라네르를 대표하는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지하실을 보고 이런 식의 플라네르란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유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모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큰 소리로. 자, 하나, 둘, 셋. 다시요. 하나, 둘, 셋. 아니요, 지하실 빼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네. 지하실을 보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유를 할 수 있겠죠. 각기 다른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장소에 따라 다를 것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도시의 지하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옥고란 말 들어봤죠? 지옥고. 지옥고는 뭐죠? 거꾸로 보면 고자는 고시원, 옥은 옥탑방, 지는 반지하. 광주는 이게 없죠. 반지하가 별로 없죠. 저는 이런 데 살았어요. 살아본 적이 있는데 서울서. 더 심각하게는 저는 이건 굉장히 호화로운 거예요. 제가 살던 집에 비하면 굉장히 호화로운데, 하여튼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여기 꼭 여기 반지하에 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에서 꼭 용변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달아준 거예요 지금. 참 모순이죠. 이건 오물로부터, 빗물로부터 집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뭘 차단하는 거예요? 네? 햇빛을 차단하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옥탑방 생활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저는 서울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때 건축, 제가 전기 이거 6개월 동안 했거든요. 정말 힘들겠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서울 지역에 집을 단독주택을 지으면 대개 3층짜리 건물을 지어요. 3층짜리. 그리고 마지막에 옥탑방을 올려요. 그러면 1층에 주인이 살고 2층엔 좀 두 집 정도 살게 하고, 3층은 이렇게 학생들 원룸 같은 식으로 짓고, 옥탑방이 마지막에 짓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겉모습 보기에 다 똑같은 것 같은 전기 스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층에 따라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나는 여러분 집에 가면 전기 스위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보면 되게 비싼 것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묘한 특징이 있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열화가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 사람들을, 우리를 이쪽 불야성으로 몰아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소말리아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텔레비전을 통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구해주란 말 막 보고 그래요. 그러면 쉽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에서는 삶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최소한 행복한 삶을 부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우리를 더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조금 적절한 예는 아닌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어요. 에?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째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다 죽어요. 에?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뭔가 답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제 얘기가 지금? 답이 없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베일을 벗겨내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베일을 쓰고 있는지 아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지. 이게 철학과 예술의 한계이자 특징이에요. 이따 나중에 우리 작가님도 모셔보면 알겠지만 막 답이 뭐냐고 그러니까 어쩌자고 이러면 예술가들은 성질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예술가들이 생긴 거예요. 한 평짜리 공간, 그곳에서 삶이 있다. 삶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한 평짜리 살면서도. 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오후에 읽은 책이, 그러니까 1945년도에 베를린이 러시아, 즉 소련군에게 함락당한 뒤에 며칠 동안 한 여자가, 그 지역에서 무수히 많은 소련 군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일기로 쓴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나 그게 우리 벌써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뭔가를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얘기가 엉뚱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쇠락한 고시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기묘한 환상적인 얘기다. 네. 제가 이 사진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봐봐요.
지금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잘 보시면 한 집이에요. 한 집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집이, 자, 이 문이 더 같이 있어 보여요? 이 문이 같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문 보여요? 너무 훤하게 잘 안 보이나? 보여요? 자, 이 문에 여기 뒤에 여기 석가래 있죠, 이게 석가래. 이 수준을 보면 이 집은 광주에서 상당히 좋은 집이었어요. 예전에. 이 정도 대문에 이 정도 석가래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대문이었어. 근데 지금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안 쓴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화분을 밑에 넣어놨어. 그리고 옆문을 내서 이렇게 세련된 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여관을 했겠지. 근데 지금은 여관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 월세방, 달방 내놓는 거죠. 그죠? 월세방, 달방이 뭔지 알아요? 여관 중에 쇠락한 여관들은 누가 와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가장 하층민들에게 또는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 놓인 사람들이 월세방을 사는 거예요. 달방이나 한번 들어봤죠? 그런 걸 묘하게 여기는 어디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사진을 나이 좀 드신 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50대 중반 이후에 여성들한테 보여줘서 한 10명한테 어떤 자리에서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걸. 아, 이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학생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뭔지? 아, 표정이 묘해. 알면서 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게 뭐냐면요. 예. 이게 뭐냐면, 무인텔이에요. 무인텔. 무인텔은 뭐예요? 나와 너의 사적 관계가 그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원하기 때문에 무인텔을 가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누구도 우리 둘의 이 사적 생활을 보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무인텔을 가요. 그런데 이게 또 모순이에요. 어떤 모순? 바로 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무인텔이야말로 완벽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왜 그래요? 완벽하게 아무도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카메라가 필요하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완벽한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카메라가 지하실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찍혀야 안 찍혀요? 찍힙니다. 반드시 찍혀,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하는 순간 완벽하게 노출된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순적인 공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아토프스 강주인데요. 이 그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고, 혹시 아시는 분? 이 그림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이 그림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옛날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가져갔던 그림이에요. 지금 돌려받은 그림인데, 전남대학교 한때 미술대학 교수님이었던 신경호 교수님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뭐냐면, 잘 보시면 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하냐면 빨간색이 있다고 온 거예요. 빨간 깃발이 있다고. 공산당이라고. 그런데 이건 지금 어디 깃발인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어느 깃발인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시던 곳은 원래 월산동입니다. 월산동 지금은 전부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다 막아놓고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다 아파트 건설. 거기가 이분이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인데 제가 그 동네를 잘 알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 가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광주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이건 단골레 집이에요. 무당집에는 단골레, 특히 이렇게 배워서 책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내림 받아 사는 집은 반드시 이게 있어요. 이 깃발이 있어. 이게 뭐예요? 이거 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 깃발은 우리가 아주 쉬운 말을 하면 죽었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승으로 가야 되죠? 예? 근데 저승으로 못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못 가요? 억울한 사람은 못 가.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할까요? 죽었을 때. 어떤 사람, 여러분들 죽었어. 어떨 때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전 지금 죽고 싶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하다고? 예? 크게 말해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였을 때. 나를 죽였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일만 했어. 그러면 덜 억울하겠죠? 그런데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왜 죽였는지 모르겠는 거야.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 그럼 억울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억울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그러냐 안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천을 헤맨다고 그러죠. 못 가. 그럼 구천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신호를 던져주는 곳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단골레집에 걸려있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영혼을 가리켜요. 영혼을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깃발은 뭐예요? 당신이 여기 와서 잠깐 쉬어갈 수 있다는 곳이에요.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 1980년 광주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지. 그분들 잠깐 쉬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남들이 알든 뭐든 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국가안전기획부에서요, 아토피아, 오늘 이제 아토피아를 공부해야 되는데, 광주는 항상 교통과 소통, 유통에서 배제되고 감금된 장소가 됐어요. 언제부터? 일제시대 때. 잘 보세요. 원래 자,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이 있고 여기 있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 경부선이 쭉 내려오죠, 이렇게. 그럼 느낌상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내려야지. 그게 안 그래요. 중심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걸 따로 선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지. 상식에 비춰보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경부선을 철도로 만들 때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세전에서 여기서 틀어져서 이쪽으로 와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유통의 중심이 됩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재산은 뭘 타고 움직여요? 유통, 교통, 소통의 망을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 이것은 뭐예요? 전라선, 호남선은 지선이라고 그래요. 이걸. 중심선이 아니고 지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중심선이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일본 사람들은 이게 착취의 선이거든요. 그리고 도발의 선이. 이렇게 중국 가려고 그랬어요.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착취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박정희가 경부 고속도로를 처음 만들 때 어디로 놓을까 고민했겠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라 그대로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교통, 유통, 소통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예. 맞죠? 이 얘기도 할 얘기가 많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야, 재밌죠? 뭐라고 했어요? 토피아, 땅.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여기 이제 유학을 갔다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유학을 갔다 오니까요, 처음에 한 1년 정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씩 아파. 그런데 아픈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그 전에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내 땅인데, 그때는 안 보였던 것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몰랐는데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가는데 너무 뿌여. 서울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천지가 아파트밖에 없어. 막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나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던 게 이거예요. 땅.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두 가지 했는데, 하나는 월남 아가씨 아가씨 싼값에 섹시 데려올 수 있다. 광고 막 지금 없어졌죠. 지금 땅이 땅.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 나쁜 게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욕망은 자연스러운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안 돼요? 예?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솔직한 사회가 될까요? 야만적인 사회가 될까요? 나는 이 광고가 너무 외설적이라고 봤어요.
어떤 성적인 것보다 더 성적으로 외설적이다.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내밀한 욕망을 이렇게 하나의 여과지도 없이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죠. 아파트란 뭐냐? 유토피아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토피아. 제가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제 옛날 글도 쓰고 또 그랬는데, 아파트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파트에는 나한테 소속된 개인적인 하인은 없지만 사실 언제나 부를 수 있는 하인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커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경비실, 관리실, 마치 우리한테는 언제나 그러니까 관리실 아저씨들이 오면 제 일이 아닌데 해도 막 성질 내죠. 아무튼 그런 피상적인 거 말고 직접적으로 아파트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편리하다? 뭐하다? 그런데 오늘 이따 정유승 작가님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우리 인간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태생적으로 오래전부터 인간이 아주 싫어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 바퀴벌레 싫어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자들이 막 사삭 단다고 그래요. 아니, 원래 우리의 유전자 깊이 바퀴벌레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인간한테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가장 위협적인 존재란 뭐예요? 병원균이에요. 병균을 실어나르는 거. 우리가 목이나 파리 보면 경멸의식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파리 보면 치구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우리에게 감염을 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도시는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 살면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도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독감 지금 전남대에서 공짜로 놔주는데, 독감 주사 학생들 맞았어요? 독감 주사 공짜로 놔주는데 학교에서 안 맞았어요? 저도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냐? 나는 독감 안 걸릴 것 같아. 왜? 병원균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왜? 너무 열심히 씻거든요, 손을. 그러니까 인간한테 가장 강력한 경제의 기술이 뭐였냐면 물이에요. 인류역사이대로. 그러니까 도시가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수 하수도가 갖춰졌을 때 도시가 가능하거든요. 흔히 말하면 대도시가. 그리고 그것을 건물 전체, 우리가 건물이라는 거, 이 건물 속에 어떤 병균도 옮길 수 있는 모든 걸 제거한 인류가 개발한 유토피아, 그게 바로 아파트라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원래 르 코르비지에라는 사람도 설계했지만 공상적 사회주의를 대표했던 오웬이나 생시몽이 설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유토피아다. 근데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유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땅이 없는 것.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해요. 나는 그 해석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없는 땅이 아니고 땅을 제거한 것이다. 땅을 제거했다는 게 뭐냐? 땅이라는 게 뭔가 토피아가 뭐냐 이제 토피아가 토피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토피아가 뭐죠? 장소예요. 장소.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소랑 간단히 얘기해요. 장소란 place예요. 인류의 역사는 place에서 space로 갔어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사유체계는 스페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 중심적 사고예요. 여러분, 공간하고 장소는 다르죠? 예? 공간, 장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하면 너무 길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에 나온 유명한 말인데요. 현대과학은 무엇보다 시간을 독립해서 삼으려는 열망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그래서 y는 fx 그러면 y는 fx 그러면 시간 독립. 자, 어떻게 돼요? x가 뭐예요? x가 시간이야. x 값에 따라서 y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시간으로 독립변수로 하려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간도
질적인 특성을 제거해요. 공간도 질적 특성을 제거해요. 다시 말하면 말하면 너무 긴데 질적 특성을 제거하는 양적인 것. 자, 지금 여기 제가 한 가지 여기 앞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강의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아요? 예? 크게 말해요. 강의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다고요? 30분? 영웅이는? 1시간? 예? 30분? 20분.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지금 정확히 37분 됐어요. 37분 됐는데 37분, 30분, 20분이라고 그래요. 이건 질적인 시간 얘기예요. 여기 지금 37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양화된 시간이에요. 양화된 시간은 공간화된 시간이에요. 좀 말이 어려운가요? 자, 질적인 시간은 주관적인 거예요. 지금 이 학생보다도 이 강의가 더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느껴진 거예요. 지금 37분보다 더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지루해 죽겠는 거야. 예? 그런데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줄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늘리고 싶죠. 누구나 늘리고 싶은데 주관적 세계에서 삶의 길이가 늘어지면 늘어나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지루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딜레마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완벽한 시간은 뭐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간은 뭐냐? 시간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지되는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옛날에 많이 나오던 드라마예요. 막 뛰어가다가 대학 캠퍼스를 나왔는데 막 뛰어가다가 부딪혔어. 책을 떨어뜨렸어. 책을 드는 순간 정지되죠? 너무 아름다워서 이해했어, 못했어요? 지금은 그런 드라마 안 찍지. 옛날에는 그런 드라마 많아요. 자, 혹시 그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캐시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캐시백.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가장 극단적인 심리적 경험을 할 때 뭘 느껴요? 시간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오래 사는 방법은 뭐예요? 심미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술에 대한 찬양을 한 거예요. 니체가, 헤겔이. 이해하겠어요? 아무튼 그렇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장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장소를 공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잘 봐봐요. 이 건물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건물이 효율적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큰 공간을 이 많은 돈에서 기꺼이 몇 사람 앉아요, 지금? 효율성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버려야 되겠지.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겠죠? 밀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장소성을 제거하는 것이죠. 곧 머지않아서 법대가 그럴 운명이 서 있어요. 장소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확보돼요? 공간이 확보되죠. 현대 문명은 이런 방식으로 장소성을 제거하면서 아까 말한 장소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뭘 수행하냐? 정지하는 거예요. 그 극단에 뭐가 있다고요?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안락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균이 없으니까, 균이 완전히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균실이라고 하죠. 우리는 무균실 인간이에요. 무균실 인간은 어떤 한계가 있죠? 면역력이 약해요. 놀랍게도 균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병을 가장 많이 앓는 게 뭔지 알아요? 아토피예요. 아토피 피부염은요, 균 정제되신 도시에서만 생겨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왜 그걸 확실하냐면요, 저희가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면 놀랍게 한국에서는 그 당시 아토피가 없었어요. 유학 가면 유학생들은 전부 아토피에 걸려. 예?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걸리죠, 막. 아무튼 이게.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의 방향은 뭐냐? 플레이스에서 스페이스로 다시 뭐라고요? 스페이스에서 플레이스로 가고 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많은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됐어요, 이게.
이런 거 몰라고 보지 않아. 이런 거 몰라고 유지해, 이거. 더럽게, 이거. 시멘트 싸구려 시멘트인데. 에? 이거 왜 유지하냐고, 이거. 왜 우리가 이걸 유지해야 되냐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동향이 다시, 너무 공간 속에 있다 보니까, 무기질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전 세계가 스페이스에서 다시 플레이스로 가고 있다. 그 플레이스, 스페이스. 자, 코라. 서양말로 코라. 코라가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토피아가 플레이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토피아 그러면 땅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거. 하여튼 얘기하면 길고. 푸코라는 철학자 알죠? 포스트 모던 계열의 철학자들은 에테로토피아 또는 헤테로토피아를 주장하죠. 뭐예요? 이게 헤테로토피아의 극단적인 모습이죠. 어디예요, 이게? 상문지구 가보세요. 상문지구. 더 내가 언제 기회 되면 그런 헤테로토피아 전형을 찾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하에는 룸사롱이 있고, 1층에는 공공기관이 있고, 2층에는 학원이 있고, 3층에는 당구장이 있고, 이런 식의 집 있죠.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거죠. 얘기하면 길지만 헤테로토피아의 정점, 생명권력, 푸코식으로 말하면 생명권력의 정점. 제가 본 곳으로는 어디예요? 타임스퀘어예요. 타임스퀘어 어딘지 알죠? 타임스퀘어.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타임스퀘어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자부심을 느껴요. 왜 그래요? 타임스퀘어는 광고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전 세계 광고가. 전 세계 모든 인종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광고가 삼성하고 LG예요.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 안 느껴요? 느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 멀리 보면 환상, 초현실적 가는 길이다. 멀리 보면 그래요. 이렇게. 근데 그럴 수 있겠죠? 빨리 보면 뭐가 돼요? 추상화가 돼요. 인간은 전기기관차, 빨리 가는 차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추상화를 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KTX를 타고 멀리 봐보세요. 그럼 그 자체가 추상화예요. 내가 여러분을 멀리서 보면 다 초현실 작품을 그릴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적 조건이 우리의 미감, 심리적 감성을 만들어낸다. 헤테로토피아의 콜라지죠. 작품들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아토피아, 아토포스는 non-place.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나? 45분이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제가 1시간만 하고 우리 작가님 모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아는 뭐냐? 아토피가 뭐죠?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가 뭐예요? 아토피 어떤 사람 어떤 걸 아토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소가 있으면 장소가 없는 것은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그러니까 장소가 있다, 장소가 없다 이런 것이에요. 장소가 있다, 유토피아. 아니, 있다, 토피아. 없다, 유토피아. 이질적인 장소들이 난립한다, 헤테로토피아. 그럼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철학에서는 판단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긍정판단, 부정판단,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무한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사람이다? 긍정판단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부정판단이에요. 나는 비사람이다 하면 뭐예요? 무한판단이에요. 비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해요. 비사람은 뭐냐면 사람이면 사람 아닌 거예요. 사람인 것과 사람 아닌 것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 경계. 자, 그런 바로 장소가 이면서 아닌 것. 끄지없이 미끄러진 장소.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장소. 사람들을 미끄러내는 장소. 아니,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는 장소. 이 모든 모순이 응집되어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아토피예요. 그런데 원인을 몰라. 까닭을 몰라. 자, 아토피 피부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특징이 뭐예요? 병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치료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아토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것이 현대 문명이다 이거지. 나는 지금 거꾸로 좋은 미래의 고향으로 아토피아를 추천하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정반대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제가 요즘에 가장 지난 겨울부터 많이 한 말 중에
연대의 기억 이번에 비엔날레가 주관하는 메이투데이 가보시면 시민미술학교 연대의 기억을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안 가보셨구나. 전시회 가야 돼요. 시민미술관. 응? 나는 항상 이 말이 가장 작년에 가장 저의 가슴을 울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싸우다 죽으면 어차피 씻겨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일단 목욕이나 하자. 죽음을 각오하고 목욕하고 속옷을 갈아입고 차분히 마지막 전투를 맞이했다. 이게 1980년 5월 26일 날 밤이에요. 이게. 예. 연대의 기억. 예. 또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5.18 시민군은 왜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았을까 하면 사람들이 자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저기 있잖아요. 저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을 놔서 둘까? 내 호주머니에다 넣을까? 전화도 안 오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예?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유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자유란 뭐냐? 진짜 자유란 니체식으로 말하면 아모르 파티예요. 아모르 파티. 니체식 용어로 하면 헤겔식 용어로 하면 뭐냐? 김현자가 아모르 파티 하죠. 그 아모르 파티 조금 다른 의미 하지만 뭐 니체 용어예요. 원래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당시 1980년 5월 26일 날 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굴욕적으로 살 것이냐를 놓고 선택하려고 한 사람은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가게 돼 있어요. 나는 100%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는 거냐면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닌 타자가 나에게 운명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을 운명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는 필연성, 즉 운명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 헤겔 용어예요. 최후의 자유의 이념, 아름다운 용어,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제 연대의 기억의 연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역대 하자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5.18의 전국화 이런 말 하지 말자. 5.18의 전국연대라고 말하자. 세계화하지 말자. 세계연대라고 해야 된다. 즉 우리는 5.18을 다른 쪽에 알리려고 하지 말고, 제가 독일 가서 첫 번째 독일 쉬는 시간에, 수업 쉬는 시간에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살살 오더라고요. 여자분이 나이 좀 비슷하게 좀 젊은 분이 와서 막 말을 걸어. 근데 그때는 말 배우고 싶기 때문에 독일 사람이 와서 말 걸면 너무 고맙죠. 안 되는 말이지만 해보고 싶어서 앉아있는데 뭔가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 목사님이야. 근데 그때만 해도 조금 종교적인 것에 반감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모든 종교를 사랑해요. 근데 그때는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반감이 생기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분이 한 학기 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 독일의 기독교 또는 가톨릭은 더 이상 전도를 미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중심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개인 생각이 아니, 독일 교회가 가톨릭이 공동으로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뭘 할까요? 대학에 가톨릭 개신교 학생 프로그램이 100개가 넘어요. 이 모든 100개가 다 뭐 하는 거냐?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만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는 전국화에서 전국연대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화 연대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런 취에서 무등산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제 연구실도 안 보여 이제. 아까 그 끝이죠. 첫 번째 사진에 아무리 무등산을 보려고도 안 보여요. 아파트 때문에. 그리고 풍류의 역사는 505 보안부대예요. 정돈되고 있어요. 곧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정치적 에너지가 소진돼 버렸어요. 어디에도 이제 광주에 남아있는 플레이스가 없는 거예요. 매일 시내를 나가봐요. 모두가
장소를 제거하는 폭력 현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소에서, 그 공간화된 곳에서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해요.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멋진, 이건 좀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여기 좋죠? 하늘공원. 어딘지 아세요? 아문당.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되는데, 그죠? 네. 저는 아토포스 광주의 고향. 제가 가장 사랑하는 광주의 아토포스 그러면 광주국장을 항상 얘기해요. 광주국장으로 가는 여행도 제가 글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나 진정한 아토포스는 제거되는, 정제되는 도시의 내부다 하는 게 제 결론이고,